여러분, 요즘 마트에서 장 보신 적 있으시죠? 과자 한 봉지, 과일 한 개 잡기가 무섭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무섭게 오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빚이 1989년 일본과 소수점 하나 차이로 갔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1989년 일본, 도쿄의 땅을 모두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회복하는 데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1989년 12월 29일 도쿄 증권거래소 니케이 225 지수가 38,915엔을 찍습니다. 일본 전 국토의 총지가는 1,841조엔, 미국 전체 국토 가격의 2배 반이었습니다. 도쿄 23구의 땅값만으로도 미국을 통째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긴자거리 1제곱미터가 3천만에 내거래됐습니다. 은행원들은 길거리에서 명함을 돌리며 대출을 권유했고 골프 회원권 하나가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그리고 1990년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5%에서 6%까지. 불과 15개월 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도쿄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60% 하락했습니다. 15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데는 5년이 걸렸고 무너지는 데는 15년이 걸린 겁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38,915엔에서 7,054엔까지 추락했습니다. 82% 폭락. 고점을 회복하는데 정확히 34년 2달. 2024년 2월 22일에야 니케이 지수는 1989년에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약 1989년에 일본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넣은 30살 직장인이 있었다면 그는 원금을 회복하는 날 64살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세대의 경제적 기회가 통째로 증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났다면 이 영상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5일 한국은행이 움직였습니다. BOK 이슈노트 제2025-14호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실패를 공식 보고서의 제목으로 쓴다는 것. 이것은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한국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부채 구조가 일본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해야 할 대상은 셋입니다. 1990년에 일본, 2008년에 미국, 그리고 지금의 한국. 같은 병의 다른 버전입니다. 경제학에는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고 빚 갚기에만 매달린다. 기업도 투자를 접고 빚부터 줄인다. 그러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사라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아무도 돈을 빌리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이것이 일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걸리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 대상 첫 번째, 1990년의 일본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1985년에 162%였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불황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렸고 부동산 불패 기대와 저금리가 겹치면서 7년 만에 5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92년 208%.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일본의 빚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32%에 불과했습니다. 빚의 주체가 기업이었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빚은 그래도 투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빚이었습니다. 물론 버블기에는 그 기업들조차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지만 적어도 구조적으로 가게가 직접 무너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일본에게 버블 붕괴는 기업의 위기에서 시작해 가게로 전이된 사건이었습니다. 비교 대상 두 번째, 2008년의 미국입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무너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퍼부은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정점에서 약 100%였습니다. 가계가 직접 빚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두 가지 완충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나, 달러라는 기축통화. 연준이 양적 완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둘, 미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였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져도 금융자산이 버텨주는 구조. 미국에게 서브프라임은 충격이었지만 경제 전체가 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2013년이면 위기 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34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207.4%, 일본 버블기의 208%와 소수점 하나 차이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이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일본은 기업이 빚의 주체였고 한국은 가계가 빚의 주체입니다. 한국의 민간 부채 중 가계 부채 비중은 45%, 일본의 32%보다 13%포인트 높습니다. 가계의 빚은 소비를 직접 잠식합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1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매년 민간 소비를 0.4%포인트씩 깎아먹었습니다. 12년이면 소비 수준 자체가 약 5% 낮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집중도가 겹칩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64.5%가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32%, 일본은 36.4%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대출 집중도 지수는 3.65, 1992년 일본의 1.23과 비교하면 약 3배입니다.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 1932조 5천억 원이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10년 전의 2배입니다. 연평균 100조 원씩 불어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기업이 빚을 지고 부동산에 투자했고, 미국은 가계가 빚을 졌지만 자산이 분산되어 있었고, 한국은 가계가 빚을 지고 자산의 거의 전부를 부동산 한 곳에 몰아넣었습니다. 세 나라 중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변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 부채 207.4%, 가계부채 비중 45%, 부동산 자산 비율 64.5%, 부동산 신용 1932조 원, 매년 소비를 0.4%포인트씩 갉아먹는 원리금 부담, 그리고 합계 출산율 0.8명, 빚을 갚아줄 다음 세대가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정점을 찍은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한국은 2012년에 이미 73.4%로 정점을 지나 하락 중이고 2030년에는 66.6%, 2050년에는 5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다. 한국은행 관계자가 보고서 발표 후 한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다. 그 말 뒤에 얼마나 무거운 긴장감이 있었는지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34년 걸려 회복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구조가 더 나쁜 상태로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잠시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졌고 평생 직장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배웠습니다.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때부터 한국인의 자산 전략이 바뀝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땅, 집, 부동산.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형성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1989년 일본에서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발 충격이 세계를 덮쳤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제를 풀고 부동산 시장을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지켜준다. 이 경험이 쌓일수록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역대 최저. 돈의 가격이 사실상 공짜가 된 순간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라. 2020년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1위. 이때부터 한국은 비재앙으로는 이미 위험수역에 들어갔습니다. 3번의 위기를 거치며 한국인의 자산 구조는 점점 더 부동산에 쏠렸고 매번 정부가 부동산을 지켜줄수록 부동산 불패의 믿음은 강화됐습니다. 일본이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겪은 버블의 팽창을 한국은 20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진행시킨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부동산이 답이다 라는 집단적 확신이 207.4%라는 숫자로 조용히 결정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5년부터 1%대로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40년대 후반에 0%대 추락을 전망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의 체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비극을 만든 3가지 조건. 과도한 민간 부채, 부동산 쏠림, 인구 감소. 한국은 3가지 모두에서 일본과 같거나 더 나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아직 버블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희망인지
아니면 시간의 문제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마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대출이자 그 이자가 조금 더 올라가면 여러분은 외식을 줄입니다. 외식을 줄이면 식당 매출이 떨어집니다. 식당 매출이 떨어지면 식당 직원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줄면 그 직원이 쓰던 돈이 사라집니다.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고용이 줄고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역의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겨울. 일본에서 이 겨울은 3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쿄에서 월세를 낼 수 없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20대가 40대가 됐고 50대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문화 탓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기회가 증발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30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생존자의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해외에 눈을 돌린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엔화로 미국 S&P 500에 투자한 사람은 30년간 약 10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국내 자산이 무너지는 동안 해외 자산이 방패가 됐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린 일본 주부 투자자들은 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와타나베 부인은 5년간 FX 투자로 4억 엔을 벌어 국세청에 적발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현금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버텼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물가가 떨어진 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버블 붕괴 초기에 부동산과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과 단기 국채로 이동한 투자자들은 5년에서 10년 뒤 바닥 가격의 자산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사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뚫고 93배 수익을 낸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산다. 일본 안에서도 기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공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국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가계 자산의 64.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이 구조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일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 자산에 올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아파트 한 채와 대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일본법을 붕괴 당시 도쿄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던 직장인과 구조적으로 같은 포지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인의 아파트 가치는 15년 동안 60% 증발했습니다. 해외 자산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리는 것,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는다면 점검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30년이 가르쳐준 도생의 전략입니다. 일본은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고, 미국은 집값은 항상 오른다고 믿었고, 한국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믿음은 단어만 다를 뿐 구조가 같습니다. 일본은 34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시간입니다. 한국에게 그 시간이 있을까요? 한국의 인구는 일본보다 빠르게 줄고 있고, 빚의 구조는 일본보다 더 가계에 집중되어 있고, 자산은 일본보다 더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율은 맞춘다고도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구조는 1989년 도쿄의 그 직장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생이었습니다.